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소개받은 이진권 상무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작년에 조금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 어떤 포멀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서로 이제 질문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뭐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그 세스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빅데이터의 이제 트렌드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될 빅데이터의 기술들 한 4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첫 장을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크게 할까 빅 애널리틱을 크게 할까 그래서 결론은 빅데이터보다는 빅 애널리틱에 이제 액센트를 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는 어플라이언스대로, 그 다음에 오픈소스 쪽은 오픈소스대로, 그리고 또 클라우드 쪽은 클라우드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요리를 하기 전에 어떤 재료를 쓸 건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메뉴로 요리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하고 그 요리에 맞는 재료를 사는 게 이제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는 게 초반에 이제 CRM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참 할 때도 너무 IT 드라이브가 돼서 비즈니스보다도 IT 기술이 드라이브가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고객한테도 밸류가 있는데도 망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결론은 그겁니다. 비즈니스 퍼스트, 테크놀로지는 세컨드입니다. 비즈니스를 뭘 할지, 결국 그 비즈니스를 뭘 할지가 말씀드리려는 빅 애널리틱입니다. 애널리틱이란 결국 밸류 부분이고 어떤 밸류를 낼지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플라이언스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가야 되는지 텍스트 애널리틱을 가야 되는지 이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기 전에 메뉴를 먼저 정해라. 이게 이제 소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크게 한 6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보통 기술적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거는 테크놀로지 텀이 아니라 일반 지금 뭐 중앙일보든 아니면은 KBS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나왔지만 굉장히 그 시대적인 디지털 코드란 디지털 에라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하나의 큰 변화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왜 빅데이터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잡아봤던 거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코드를 먼저 읽어라. 소비자가 주도하고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유목민의 CDJ. 이 CDJ라는 게 맥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 중이다. CDJ의 특징이 뭡니까? 칼자루가 그 기업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고객이 스스로의 간첩질을 계속합니다. 그죠? 옛날에 동독에 이제 간첩들이 한 수만 명이 이제 흐트러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DJ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 중이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코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사실은 표지만 살짝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책 중에서 Alone Together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서 함께죠. 우리의 이제 디지털 코드라는 게 화장실에서 페이스북을 로그인하는 율이 27%나 된답니다. 화장실에서. Alone Together. 이게 이제 결국 디지털 코드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디지털 코드로 생성을 해낸다. 이게 디지털 코드의 이제 첫 번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는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빅데이터를 정해볼 필요가 있는데, 세스의 정의는 이겁니다. 빅데이터는 사이즈, 절대적인 사이즈가 아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신한카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시작을 했죠. 170테라인가 180테라입니다. 자, 이 신한카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은 빅데이터 애널리틱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게 사이즈로 봐서는
170, 180이면 빅데이터 애널리틱인 것 같지만 성격을 보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이 회사가 익스포넨셜하게 데이터가 증가했냐, 아니면은 새로운 그 데이터의 소스, 언스트럭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느냐, 아니면 리얼 타임을 하기 위해서 벨로시티 쪽에 갔느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새로운 밸류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비포 애프터로 봤을 때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 밸류를 낼 것이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빅데이터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미국 그 정부에서 대통령 그 과학위원회에서 이제 나왔던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2010년 12월 달이죠. 이 보고서가 나온 게. 그래서 대통령 과학위원회에서 보고하기를 데이터 볼륨이 growing exponentially 다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폼인데 센서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막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나 비디오들이 막 생겨서 데이터의 사이즈와 타입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아니고 지금은 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밑쪽에 그래서 레코멘드 하기를 오토메이티드 애널리시스 테크닉 such as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날리지를 액션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든 정부든 어디든 간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떤 밸류를 가질 거냐, 결국은 액션할 수 있는 밸류를 어떻게 낼 거냐라는 거가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짚어볼 거가, 지금 많은 벤더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해라, 뭘 해라, 그 다음에 텍스트 애널리틱 어떻게 해라, SNS를 어떻게 해라, 다 좋은데 그건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요리를 할 거냐, 어떤 밸류를 낼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가 생각하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스는 3+1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3B,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더하기 마지막에 밸류 부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요리입니다. 그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고, 이런 거에서 비포 애프터로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데이터가 리니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 이게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 과연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은행에서 데이터가 하룻밤 자고 났는데 20TB가 늘어나서 샌디스크를 갖다 계속 붙여야 될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닷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의 이슈지, 사실은 기업체의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시작 포인트 자체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빅데이터의 이슈가 거기서부터 나온 건 맞지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지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불량률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마켓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쪽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봤을 때 익스포넨셜은 대부분의 회사는 아닙니다. 해당이 되는 회사가 있죠. 지금 이야기되어 온 LTE, 그 통신사들, 여기는 LTE로 가게 되면 데이터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스마트 TV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TV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정보들이 막 쏟아집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카톡이 10억 건, 하루 10억 건을 돌파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빅데이터의 빅 이슈들입니다.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회사는 저는 볼륨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라이티 부분입니다. 버라이티 부분. 지금 현재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언스트럭처 데이터를 얼마나 분석할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분들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저는 쉽지 않다고, 해야 되지만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은행이 아니면 보험사나 이런 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세일즈를 하려고 하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 속성상 고객이 옵니까? 안 와요. 자, 캠페인 한다, 이벤트 한다 하면은 현대카드 이런 데 막 몇천 명씩 모입니다. 쿠폰을 주고 레드카펫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비진 가비지 거기서 트위터를 안만 날려봐야 어떤 정보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지만 그러면 이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뭔가 그 앞단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캠페인을 활성화시킬 거냐,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거냐, 아니면 상품 추천에 대한 모르는 것들을 상담을 해줄 거냐 등등의 것들이 먼저 되지 않으면 버라이어티 암만 텍스트 애널리틱 해봐야 밸류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벨로시티 부분입니다. 벨로시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Near Real Time입니다. RT라고 해요. Real Time Enterprise. 그 의미가 뭡니까? RT의 의미는 No Latency Time입니다. 딜레이 타임이 없는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루 안에만 처리하면 되면 하루 안에 하면은 RT인 겁니다. 그죠? 하루 안에가 아니라 이건 하루 안에 해야 되는데 이틀이 걸리면 이거는 RT가 리얼 타임 엔터프라이즈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벨로시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니어 리얼 타임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들을 비포 애프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애널리틱이 이게 빅데이터냐 아니냐. 자,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가 리니어한 게 익스포넨셜하게 같냐,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보기 위해서 언스트럭처나 비디오나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썼냐, 그 다음에 배치로 처리하던 것들을 니어 리얼 타임으로 갔냐, 여기까지가 재료입니다.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어떠한 차별화 밸류를 낼 거냐. 차별화 이퀄 돈입니다. 밸류 이퀄 돈입니다. 돈으로 환산이 돼야 돼요. ROI로 환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스가 이야기하고 또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어드밴스 애널리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하인드사이트를 가지고 리포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포사이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포사이트.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재 빅데이터에서 찾아야 될 밸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부분이 프리딕트, 예측하고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프리딕트 옵티마이즈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상대적인으로 비포 애프터로 얼마나 변했느냐, 그거가 세스가 생각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이제 간단한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라고 정의를 하면 이 3박자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하나는 제일 먼저 이야기한 해킹 기술입니다. 해킹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IT 기술이죠. 어떤 소스든지 그 데이터를 긁고 와서 0101로 디지털라이즈를 시킬 수 있는 해킹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또는 통계적인 뉴머러티, 넘버 크런처 같은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하고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IT와 그 다음에 통계나 수학이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요 세 박자가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고 가야 될 요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 기술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느냐.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 COE, 컴퓨터 센터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어서는 세스 같으면 인터렉처 프로퍼티를 갖고 있죠. 특정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간다든지, 또는 빅데이터 부분에서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이나 이런 걸 한다든지 등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뭐 여러 번 제가 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는 헐리우드 스타급의 그 연봉을 받고 있어요. 뭐 조금 이따 이제 상장될 페이스북도 지금 1,000억 불 정도로 이제 상장될 걸로 보죠. 1,000억 불 마켓 밸류가 1,000억 불이면 얼마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베이의 마켓 밸류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마켓 밸류하고 동일한 숫자가 이제 1,000억 불입니다. 그 정도로 결국은 거기는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들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결국은 전략의 출발은 비즈니스 밸류고, 비즈니스 밸류를 냈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윅에서 이제 따왔던 내용이고요. 시킥이라는 이제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한 2년 내지 3년 된 회사고, 이 사람들이 보스턴 레드삭스 게임을 보러 갔는데 미국에서는 암표를 마음대로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표를 살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한 두세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받아서 자기가 과연 이 암표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야구 게임이 있으면 자리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베스트 딜은 요 파란색이고요. 월스 딜은 요런 것들입니다. 제일 좋은 거에서부터 본 거. 그래서 플레이의 거리라든지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라인인지, 아니면 이때까지의 히스토리 정보들, 그 다음에 디맨드 포캐스팅, 미래에 대한 그 수요 공급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은지, 그 다음에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해서, 만약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 선택을 하에서 이베이나 이런 쪽으로 거래를 하면 거기서 10%씩만 자기들이 떼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결국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튜브 공연 같은 경우도 제일 위에 있는 좌석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가격은 59%나 위에가 싼데 보는 뷰는 같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베스트 딜로 오퍼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밸류에 대한 것, 밸류 이꼴 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부분들인데, 유통회사에서 이제 제일 그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매장을 어떻게 레노베이션을 할 거냐, 세일스 피플을 어디다 배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영국 회사인데, 영국 회사에서는 개인들이 전화하는 그 시그널, 휴대폰의 시그널을 잡아서 이 사람의 아이디를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에서 쫙 비치는 것들의 그 모션을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 아이디가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는지 동선을 파악을 합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선반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잡는지 중간에 걸 많이 잡는지 뭐 등등을 파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걸 우리가 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푸딩 어플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만약에 안면 인식을 하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20대인지 40대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장을 실제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블랑 매장, 마이애미에 있는 몽블랑 매장에다가 일주일 이걸 처리해서 했더니 매출이 20% 정도가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보통의 경우 이거 레노베이션 하려면 설문 돌리고 조사하고 배치해보고 시뮬레이션해보고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용은 더 들고. 이런 것들이 버라이어티, 다양한 데이터의 소스, 여기서 쓴 게 결국은 시그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썼고요. 동선에 대한 걸 썼고요. 이런 것들을 스트림 데이터들을 활용을 한 그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어떤 그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프라이버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물론 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빅 브라더 is watching you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글이 빅 브라더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약간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제 본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스를 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을 가지고 했던 사례입니다. 미국에 있는 하나의 메이시 백화점이고요. 여기는 한 20만 개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2,000개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백화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 비즈니스 수익을 내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가격을 정상 프라이스에서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 밑에서 클리어리언스, 완전히 이제 떨이 가격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라는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징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이제 각 그 모델별로 사이즈도 이제 봐야 되고요. 하나의 가격을 내렸더니 다른 것도 같이 수익이 더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올렸을 때 다른 것들에 거꾸로 안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최적의 프라이스를 수익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갖고 갈 수 있는 프라이스가 뭐냐. 이게 이제 막다운 오토메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려서 이제 하던 것들을 34시간씩 이렇게 걸리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인메모리 기술을 써가지고 퍼포먼스를 좋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LA 카운티, LA 그 시 정부 시 지역에서 이제 했던 것들인데, 프로드를 디텍하는 겁니다. 차일드 케어에 대한 그 어뷰즈를 디텍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거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SNA,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서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숨어있는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숨어있는 관계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프로드의 어떤 징후 같은 걸 발견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2,600만 불 정도를 매년 줄이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이것들은 뭐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소셜 감성 분석, SNS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 프로드 쪽, 정부나 이런 쪽에서 프로드 쪽, 그 다음에 요번에 런던 올림픽 2012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모든 그런 그 정보들, 전화 정보들, 여행 정보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런 그 크라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사후 징후나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가격이나 막다운 오토메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금융이나 통신에서는 이벤트 기반으로 최적의 상품 베스트 오퍼 하는 거, 베스트 오퍼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국내에 이제 많이 사용됐던 게 도용 방지라든지 안티마니 런던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제일 많이 핸들링 되는 쪽은 현재는 라이프 사이언스 쪽입니다. 그래서 게놈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나 이런 쪽은 생산 공정이나 수요 예측이나 이런 쪽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TDWI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들인데, 크게 이제 4가지 도메인으로 나눕니다. 이 한 축은 포텐셜로 많이 쓸 것 같다. 또 한 축은 3년 이내에 반드시 이제 쓰겠다라는 커미먼트. 결국 요 도메인에 있는 부분들, 요 도메인에 있는 부분들이 가장 실용적이고 많이 쓸 것 같은 경우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NoSQL이라든지 그 다음에 CEP라든지 하둡, 맵 리듀스는 상당히 밑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맵,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오픈소스들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못 쓰는 3가지 이유를 들라. 그러면 첫 번째는, 자, 구글만 하더라도 애널리틱 팀의 회사가 아니라 애널리틱 팀에 50명 이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딩도 하고 IT도 알고 비즈니스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쪽,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로 디글디글 합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현대카드 뭐 이런 아주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도 1명 내지 2명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No resource입니다. No scientist, no data scientist.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자, 여기서는 실패해도 됩니다. 그죠? 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실패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전혀 검증이 안 돼 있는 이런 쪽에서 하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현재까지는 너무나 버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버전들이. 그 다음에 그걸 또 카스터마이즈 하는 게 장점이자 또 거꾸로 이제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밑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돼 있고, 오히려 어드밴스 애널리틱, 프리딕션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드밴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 텍스트 마이닝, 인모니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4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드밴스 애널리틱 부분입니다. 아마 뭐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드밴스 애널리틱하고 그냥 애널리틱하고 무슨 차이냐? BI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스는 BA를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체 어떤 차이냐? 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 하는 데에는 8단계가 있다.
근데 과거에는 결과 중심으로 옛날에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형적으로 분석을 했던 정형 리포트, 에드워 쿼리, 그 다음에 올레벨 드릴다운 검색, 그 다음에 얼러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애널리틱이라고 하면은 어드밴스 애널리틱은 결국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들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통계 분석뿐만이 아니라 시계열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프리딕션 모델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최적화하는 쪽 포캐스팅, 프리딕션, 옵티마이제이션 이 세 가지가 어드밴스 애널리틱이다. 사실은 기술들이 다릅니다. 이것들은 그냥 개별로 해도 되지만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다 있어야 굉장히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걸 샘플링을 했습니다. 샘플링을.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애널리틱이 가능해서 이 전수를 가지고 처리를 해도 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프리딕션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포캐스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스가 생각하는 어드밴스 애널리틱은 이 영역 포캐스팅, 프리딕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 영역을 어드밴스 애널리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트너나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되고 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텍스트 애널리틱에 대한 겁니다. 보통 텍스트 애널리틱 하면은 센티멘탈 애널리시스를 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뭐 이런 영역을 보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죠. 앞단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거를 퀄리티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롤링을 해가지고 쌓아놓고 한 것들을 이런 작업을 돌린 다음에 결국은 내부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같이 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부 데이터만 가지고 외부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SNS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 다음 밸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하고 지금 카드사나 은행들이 SNS 데이터를 제일 못 쓰는 이유가 SNS 데이터까지는 분석을 했는데 이게 내부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품을 추천하든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알든 뭔가가 되는데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연결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만 결국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 고전적으로 했던 내부 데이터 활용 부분에 이제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죠. 새로운 관계들. 자, 구글하고 페이스북의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구글은 정보의 바닥에서 클릭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은 사람의 바닥에서 관계를 통해서 쉐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케팅 입장에서 뭡니까? 구글은 타겟 마케팅입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스북은 타겟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마케팅, 뭐 이런 거를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쉐어를 통해서. 자, 마켓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 마켓 사이즈를 6천억 불 정도를 봅니다. 근데 타겟 마케팅을 보는 게 10%. 나머지가 이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코카콜라? TV 선전하는데 이게 한 병 팔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이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겠지만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 마켓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거고요. 조금 샜는데 SNS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새롭게 중요한 부분이고 세스도 이런 SNS를 연구하는 랩이 별도로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집단들이 따로 있습니다. 크게 이제 몇 개의 랩이 있는데 최적화하는 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프로드를 포함한 SNA를 분석하는 랩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집단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텍스트 마이닝, SNS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내부 데이터랑 붙이는 거, SNA랑 하는 거,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비주얼하게 보이는 거. 이 전체 프레임워크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나 모든 입장에서 필요하다. SNA는 실제 비정형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비정형 데이터의 이제 정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비정형 데이터 자, SNA는 그동안 우리가 전혀 안 봤던 데이터입니다. 관계 데이터입니다. 그죠? A와 B 사이에 전화가 몇 번 있었다.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안 봤던 데이터죠. 관계라는 새로운 데이터죠. 이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기업에서 예를 들어 뭐 DBMS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추출해야 되는 건지 그 안 봤던 데이터라는 게 어느 공간에 어디 있는지에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SNA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SNS 상에서는 페이스북을 던지면은 나와 저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페이스북에서 내가 누가 내 친구가 100명이지만은 그 중에서 나랑 정말 친한 몇 명이 업데이트했을 때 나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 SNA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서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가깝게는 통신사의 CDI 데이터, 콜 데이터가 있죠. 이 콜 데이터를 보면 누가 메인이고 이 사람의 주위의 팔로워들은 누구고 세컨 팔로워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거래를 합니다. 돈 세탁을 하는데 이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어디가 허브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SNA 하나의 이제 예고요. 예전에는 그거를 크게 관심을 안 가졌고 안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아날로그니까. 근데 지금은 디지털라이즈가 되면서 그런 데이터가 발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밸류들을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 부장님이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쌓이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로 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데이터죠. 이게 뭐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런 게 아니고 관계에 대한 데이터고 그쪽에서는 관련하는 게 이제 얼마나 이 사람하고 자주 있어서 친근하냐, 그 다음에 거리가 너무 뭐냐, 그 다음에 이 그룹은 SNS를 하는 그룹이 기자들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동호회 그룹이 있고 이 동호회 그런 그룹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게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